안녕하십니까. 도비용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상담학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릭 번의 TA 이론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위치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177페이지 하단 쪽입니다. 그래서 다 보면 주요 개념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조금 정리해 보면 우리가 그 TA 이론이라고 해서 트랜스액셔널 아날리시스라고 해서 에릭 번이라는 분이 독창적으로 주창한 그런 내용입니다. 에릭 번은 사실 캐나다 학자이면서 또 미국 학자인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릭 에릭슨으로부터 사사를 받은 분이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접근을 하다가 독창적인 자기만의 자아 상태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들고 나오면서 말로 굉장히 박력이 있는 이론을 펼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 상태가 어떠한 이유로 해서 형성이 되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주요 개념들을 보면 명령과 초기 결정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릭 번은 어떤 아이가 어떤 자아 상태를 어떠한 자아 상태를 가지게 되느냐 하는 것들은 초기의 명령, 부모님으로부터 뭐 하지 마라, 안 된다, 우리 그런 거 가지고 뭐 예비야, 떼치, 안 돼, 뭐 이런 거를 많이 들었다든가 또는 어떤 무언의 어떤 메시지를 자주 접함으로 해서 어떤 직업적인 가치관 같은 것이 형성이 된다 이런 거죠. 왜 과거에 우리 뭐 그런 거 있죠. 뭐 정치인들끼리 막 국회 이런 거 막 싸우고 그러면 어른들이 막 화를 내면 알게 모르지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정치인이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직업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선입관이 이렇게 머릿속에 박히죠. 바로 그러한 의미로 명령 또는 초기의 결정들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의 자아 상태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78페이지 가게 되면 스트로크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한 2개 정도 하세요. 최근에 이 스트로크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1차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스트로크는 인정 자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했을 때 머리를 쓰다듬어주거나 등을 쓸어주죠. 아우 참 잘했다, 아이고 대견하다 내 새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스트로크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 첫 번째 줄에 보면 뭐 이런 스트로크를 통한 접촉과 인정은 어떤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존중감 보통 뭐 셀프 이스템, 여러분 이스템이란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뭐 자존감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자존감, 우리가 자존심이란 말도 있고 무슨 자애심이란 말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존감입니다. 뭐 자존심은 버려도 되지만 자존감은 버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스템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상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존감 회복을 시켜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담의 목표인데 바로 이러한 자존감을 이렇게 일깨워주고 자각시켜주는 그러한 어떤 동작이나 상담자의 어떤 그런 행동 또는 대인관계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뭐 이렇게 칭찬한다든가 추임새를 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 너밖에 없었어.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그러면서요, 그래 김대리 자네밖에 없어, 자네가 해낼 줄 알았어, 뭐 이런 말들. 그게 이제 상대방에 대한 자존감을 최극도로 올려주는 그런 얘기죠. 바로 그런 걸 갖다가 스트로크라고 한다. 애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정자극이라고, 뭐 애무라는 말보다는 사실 인정자극이란 말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로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애무라고 하기보다는 그죠, 인정자극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번역을 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릭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다 게임을 한다. 일반적으로 뭐 암시적 교류라고 하는 방법을 쓰면서 속에 있는 얘기를 좀 감추고 겉으로 교훈 영색한다 그래야 되나요? 속에 있는 속마음을 좀 감추면서 대인관계에 크게 무리가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어떤 의사교류를 해 나가는 것을 게임이라고 합니다. 뭐 개념적으로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또 라켓. 불쾌하고 쓰라린 감정들인데 이게 만성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켓이라고 하는 말은 만성적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자아 상태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화를 하든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 늘 좀 대화를 끝내고 나면 만성적으로 늘 그러하듯이 한결같이 좀 부정적인 생각이 탁 떠오른다는 거죠. 내가 또 왜 그랬지? 난 이런 얘기 안 할 걸. 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늘 우리가 주위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뭐 이렇게 뭐 하고 난 다음에 꼭 후회를 한다거나 자기의 어떤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말 못하고 후회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라켓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7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인생 극본 또는 자세 욕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보면 인생 극본의 종류라고 해서 승리자의 각본이 있고요. 그 다음 비승리자의 각본, 그 다음 패배자의 각본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거는 여러분 교재 참조하시고요. 그 밑에 표입니다. 뭐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같은 말들이에요. 에릭 번 이론은 T의 이론에서 말하는 자세의 욕구라든가 인생 극본이라든가 시나리오라고 하는 이 용어는 같은 개념으로 쓰시고요. 사실 뭐 이 자세의 욕구를 알려면 그 전에 좀 더 깊은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일단 시험과 관련해서는 자세의 욕구 또는 인생 극본 시나리오는 4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먼저 I am not okay, you are okay. 나는 옳지 않지만 너는 옳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욕구를 줄이고 상대방의 욕망,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헌신 모드입니다. 헌신 패턴이라고 하는데 나이팅게일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뭐 보니까 어떤 왕언니 스타일이요. 자기 거는 좀 참고 우리 어머님 같은 양보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인생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 다음에 자기 부정, 타인 부정입니다. 나도 K고 니도 나도 K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갈등 패턴을 보여주는 우리가 섹스피어의 그 유명한 햄릿의 어떤 그런 캐릭터와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자기 긍정, 타인 부정. I am okay. 나는 옳다. 그런데 너는 옳지 않다. 그야말로 자기 주장 패턴이고 우리가 그 디즈니랜드 만화 영화에 보면 도널드 덕 나오죠. 토끼랑 막 싸우는 그 덕, 오리 어떤 막 고집불통이죠. 자기 것만 옳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도 오케이고 니도 오케이다.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라고 해서 원만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행태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면 가장 어려운 패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T 이론의 상담의 목표는 너도 옳고 나도 옳은 이런 원만 패턴의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T 이론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 4가지 1차에서는 이제 그 4가지의 개념을 묻는 것만 나오지만 2차에서는 좀 외워서 쓰는 이런 문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상담의 목표입니다. 이 상담의 목표도 조금은 간단하게 공부합시다. 그 위쪽에 있는 가와 나와 다만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TA 이론의 상담의 목표는 각성입니다. 일단 뭐냐면 자신의 양식, 다시 말해 자신의 자아 상태를 이해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어떤 대인관계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인관계에서 가지는 자기의 감정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각성입니다. 그 다음에 자발성이고요. 그 다음 친밀성을 갖게 해주는 이 3가지가 TA 이론의 목표다.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TA 이론의 적용 절차 내지는 기법인데요. 기법보다는 이제 상담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상담은 계약 관계를 먼저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를 분석하고 교류를 분석하고 게임을 분석하고 생활 각본을 분석해서 재결정하는 이러한 단계로 상담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사교류 분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상담 절차에서는 3번째 나오는 거죠.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는 하위 또 3가지의 교류 형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가느냐 교차적으로 가느냐 암시적으로 가느냐. 예를 들면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은 내가 줄 건 주고 받을 걸 받는 그야말로 나도 오케이고 니도 오케이인 그러한 원만 패턴의 교류라면 교차적 교류는 서로가 좀 이렇게 안 맞아요. 그 나는 내가 할 말하고 저쪽은 지가 할 말만 하고 또는 나는 내가 들을 것만 듣고 저쪽도 들을 것만 듣고 그래서 결국에는 오해가 생기거나 서로가 이렇게 안 맞는 거죠. 이런 게 교차적 교류라고 하고 또 이게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의미가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오래간만에 동창들을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10년 만에 만났어요. 그럼 굉장히 반갑다라고 소리 인사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딱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가 오늘 바빠서 그러는데 다음에 만나서 우리 소주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만나서 소주 먹었던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휙 지나간다라는 거죠. 우린 그런 어떤 의사교류를 하면서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암시적 교류입니다. 에릭 번은 이 암시적 교류를 가장 게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게임하면서 살아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암시적 교류를 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죠. 보통 속에 있는 말을 좀 감추고 겉으로 위장되어 있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에릭 번을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론의 공헌 또는 제한점을 살펴보면요. 일단 공헌점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 해서 우리 인간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인관계, 특히 의사소통에서 많이 드러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줬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랬죠? 초기 명령어, 초기 결정어가 그 아이의 자아 상태 내지 인생 극본을 만든다 그랬으니까 어떤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에 보면 T의 이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잘 짜여져 있습니다. 구조화가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고 또 자율적으로 자신의 어떤 인간의 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또 제한점도 있어요. 밑에 보면 1, 2, 3이 있는데 이 제한점도 한번 1차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일단은 인지적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이론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뭐 시체 말로 좀 가방끈이 좀 길어야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론들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REBT 이론이라든가 또는 실존주의 이론이라든가 또는 현실요법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내담자가 인지적 명확성이 좀 있거나 가방끈이 좀 길어야 되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게 단점이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좀 용어가 좀 추상적이죠. 뭐 TA 이론 자체뿐만 아니라 정신분석 이론 자체가 좀 추상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한 영향을 받은 이 TA 이론도 사실 용어가 조금은 다의적인 다른 많은 뜻을 담고 있어서 딱 감기는 맛은 없다. 이런 게 또 단점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실증적 연구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행동과학주의 상담 이론처럼 A니까 B다, B니까 A다. 뭐 이렇게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좀 약해서 이건 또 역시 정신분석 이론의 약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TA 이론도 그런 실증적 연구나 실증적 자료가 좀 부족하다라는 게 눈에 탁 띄는 그런 단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한점 또는 비판점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분위기를 확 바꿔서 이제 행동주의 또는 행동과학주의 상담 이론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행동주의 상담 이론은 일반적으로 학습 이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아동들의 학습 촉진을 시키는 여러 가지 어떤 기법적인 부분을 상담의 행토로 보여주는 그런 이론인데요. 뭐 워낙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더 배움 회원들 중에서 뭐 교육학이라든가 아동학이라든가 사회복지 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참 많이 들어본 이론일 겁니다. 그런데 또 안 배우신 분도 계시고 또 배우신 분들도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런 겁니다. 행동주의 이론은 인간의 잘못된 행동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일단 원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이 심리학을 우리가 가장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행동의 원인을 찾는 것이 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인데 사람마다 각기 다른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행동의 원인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뭐 이렇게 그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이 심리학이라고 하면 행동주의 상담 이론은 어떤 원인이라고 보냐면 현재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있어요. 이 잘못된 행동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원인이 뭐냐? 그랬을 때 행동주의 또는 행동과학주의 상담 이론은 과거에 잘못된 학습이죠. 그렇죠. 과거에 잘못된 학습이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현재의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면 바로 잘된 학습이겠죠. 뭐죠? 좋은 학습, 잘된 학습을 통해서 이러한 행동을 고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행동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이론은 여러분 교재 82페이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고전적 족구나라고 하는 거 있어요. 고전적 족구나 이런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조작적 족구나라고 해서 오퍼레이팅 족구나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인지적 접근, 반두라와 같은 대표적 학자들이 얘기해주는 이러한 인지적 접근법으로서의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다시 돌아가서 82페이지 가운데 보면 고전적 조건하고 해서 볼페라고 하는 인물이 납니다. WOLPE, 그러니까 볼페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분은 그 유명한 바로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하는 것을 창안한 분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고요. 이제 왜냐하면 체계적 둔감법은 뒤에 기법할 때 또 설명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파블로프, 여러분 파블로프의 개실험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왜 개한테 이렇게 먹이를 줄 때 종을 땅땅땅 쳐서, 그죠? 개가 먹이 줄 때 침을 흘리는 것을 연습시켜 놨다가 나중에는 종소리와 먹이를 같이 주니까 나중에는 이제 먹이를 주지 않고 종소리만 쳐도 개가 침을 흘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파블로프의 개실험에서 활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중성 자극으로 무조건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고전적 족구나라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만 여러분 일단 알아두시고요. 고전적 족구나는 참 재미있는 게 제가 조금 해볼까요? 여기 이제 고전적 족구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뭐 그 자극이다 안 자극이다 뭐 하고 또 뭐 무조건 자극이다 이런 게 헷갈리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음식 있고요. 음식을 보면 개는 침을 흘리죠. 그러니까 음식은 침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우리가 개가 무조건 반응이에요. 왜냐면 뭐 생각 없어요. 그냥 음식만 딱 나오면 맛있는 고기 덩어리 먹으면 침을 흘리니까 이게 무조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이 자극은 바로 무조건 자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다가 조건 자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뭐예요? 종소리를 같이 들려줍니다. 종소리를. 종소리는 조건 자극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계속 작동을 시켜서 무조건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상태에서 나중에 조건 자극을 빼고 무조건 자극을 빼고 조건 자극이라고 하는 종소리만 쳐도 개가 침을 흘리는 이런 무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자극만 갖고도 무조건 반응을 일으키게끔 하는 이러한 학습을 시킨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그 실험자의 원하는 결과물이죠. 뭐 이런 방법을 우리는 고전적 족구나라고 그러는 거고요. 고전적 족구나의 주요 개념으로는 83페이지 보게 되면 뭐 소거, 자극의 일반화, 그 다음에 자극 변별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뭐 여러분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소거는 우리가 뭐 계속 하다가 중간에 안 해버리면 계속 종소리만 치다 보면 나중에 개가 이제 깨닫는 거죠. 이제는 별로 뭐 종 쳐봤자 음식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니까 개가 이제 그걸 자각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자극의 일반화는 뭐냐면 이 종소리만 나면 음식이 나온다라고 판단하는 개는 종소리 비슷한 것만 들려도 벌떡 일어나서 침을 흘린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극 변별은 좀 똑똑한 개예요. 트라이앵글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걔가 탁 일어서려다가 이건 종소리가 아닌데? 이건 조금 다른 소리인데? 라고 어떤 자극을 조건 자극에 있어서 자극을 변별해서 개가 침을 안 흘리는 약간 똑똑한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개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에 나오는 파브로프의 조건 형성의 뭐 법칙이라고 해서 내부 제재의 원칙, 또 외부 제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84페이지로 가서 이제 조작적 족구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우리가 고전적 족구나에서의 파브로프 얘기는 뒤에 체계적 둔감법 때 한 번 더 설명할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조작적 족구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그 스키너 박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스키너 박사라고 아주 유명한 이런 조작적 족구나의 대가이신데요. 이분이 자기 딸을, 두 명의 딸을 또 대상으로 해서 오랫동안 실험을 하고 그래서 어떤 왜 그 딸을 실험을 했느냐 그래서 어떤 그런 뭐 비난도 참 많이 받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이 스키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스키너라는 분이 스키너 박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그 밀폐된 공간 안에 우리가 쥐 한 마리, 쥐가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마우스죠 이거. 우리 컴퓨터 마우스니까 이게 쥐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마우스입니다. 이게 쥐를 한 마리 탁 집어넣어놓고, 그죠? 여기다가 이제 조그만 이렇게 버튼을 하나 설치해놨어요. 그래갖고 쥐를 가둬놓고 있으니까 쥐가 막 배가 고파요. 그죠? 때가 되니까. 근데 막 쥐가 어쩔 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와서 이 버튼을 통 칩니다. 쥐가 모르죠. 자기가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죠. 하여튼 자기가 이게 뭘 툭 부딪히는 순간 여기에서 치즈 하나가 톡 떨어져요. 그러니까 치즈를 하나 먹어. 그리고 또 놀다가 또 배가 고프니까 또 막 몸부림치고 돌아다녀요. 그 여기 또 툭 치니까 또 치즈가 또 떨어져. 그래서 이제 쥐가 약간 자각을 한다는 얘기죠. 이상하다. 여기 있을 때는 모르지만 하여튼 요 부근에 와서 뭔가를 내가 뭘 하다 보면 치즈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쥐가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쥐가 이제는 여기 안 있고 여기에만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즈가 떨어지게 기다리는 거죠. 막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작적 한다는 거. 조작적 쫓거나.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뭔가 상황을 딱 주고 시츄에이션을 주고 잘하면은 여기 와서 버튼을 때리면은 강화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치즈 조각을 준다든가 사탕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꼬시고 만약에 제대로 원하는 어떤 그런 행동하지 못하면 벌을 주는 거죠. 벌을 줘서 원하는 행동을 하게끔 아니면 원하지 않는 행동을 중지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뭐 상담에서도 사실은 이게 강화와 벌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뭐 일반 성인들에게도 쓰지 않느냐? 쓰죠. 여러분들 뭐 나중에 이제 그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고용노동부에 가서 일할 기회가 있을 터인데 고용노동부에 가서 여기 보통 뭐 직업상담사 자격증 따게 되면 9급 공무원 될 수도 있고요. 7급 공무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가서 여러분들이 또 뭐 무기계약직도 가능하죠. 무기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로 여러분 근무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실업급여라는 업무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실업급여 잘 보세요. 구직활동을 잘했다? 바람직한 행동을 한 거죠. 그러면 강화를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 주죠? 구직급여라고 하는 치즈를 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구직활동을 안 하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직급여 지급 유예라고 하는 벌을 주죠. 벌을 줌으로 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끔 다시 말해서 구직활동하지 않는 행동을 중지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쥐라든가 어린 아이들에게만 쓰는 기법이 아니에요. 일반 성인들에게도 우리는 늘 일상생활에서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가 왜 행동주의 이론을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상담할 때 쓰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이 이론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작적 촉구하는 어떤 원하는 행동을 일으키는 강화와 저지시키는 원하지 않는 행동을 저지시키는 벌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로서 어떤 사람의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시키는 이러한 기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84페이지의 제일 밑에 보면 바로 강화와 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특히 강화는 행동 재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바람직한 행동이다. 라고 해서 85로 다시 가게 되면 긍정적 강화를 시켜주는 게 있고요. 부적 강화입니다. 이게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재 85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A와 B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여러 번 나왔는데 이 학생들이 앞단에 너무 신경 쓰고 있는데요. 뒷단어입니다. 왜? 긍정적 강화 그러면 강화가 원래 본 단어고 긍정적이란 말은 형용사잖아요. 그죠? 강화를 꾸며주는 말이고 B도 마찬가지죠. 강화는 강한데 부적인 내용을 부정적인 내용으로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A는 즐거운 강화 내지는 긍정적 강화예요.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신발 정리를 잘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내 새끼 기특하다. 아까 스트로크 한다 그랬죠? 스트로크 시켜주고 사탕 하나 주는 것. 이건 긍정적 강화예요. 그런데 부적 강화는 뭐냐면 강화는 강한데 부정적인 내용을 제거해 줌으로 해서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신발 정리를 잘했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오늘 신발 정리 잘했는데 그럼 아빠가 너한테 컴퓨터 게임 못하게 한 거 1시간 풀어줄게. 어때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상을 주는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잔소리 안 할 테니까 너 신발 정리 잘해.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을 제거시켜 줄 테니까 해모스러운 결과를 제거시켜 줄 테니까 너 신발 정리하는 거 계속 잘해라. 같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는 사탕을 주는 거고 하나는 컴퓨터 게임을 못하게 했던 거 풀어주는 거. 외출 금지했던 거 풀어주는 거.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부적 강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강화의 한 형태라는 거죠. 이게 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현명하시니까 꼭 구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벌이에요. 벌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 혐오스러운 자극을 제시하는 거예요. 신발 정리 안 해? 하고 엄마 해초리를 딱 드는 순간
혐오스러운 자극이죠. 해초리 한 대 맞으면 신발 정리할 수밖에 더 있어요. 두 번째, 유쾌한 자극의 철회입니다. 너 신발 정리 안 하면 엄마가 너 컴퓨터 1시간 하게 하는 거 못하게 할 거야. 유쾌한 자극을 철회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소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소구. 우리 소구는 많이 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 보면, 그죠? 떠드는 아이들. 수업 중간에 막 애가 떠들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야, 너 저 뒤로 가 있어. 뒤에 가서 손 들어. 이게 소구입니다. 그 집단 속에서 빼버리는 거죠. 그럼으로 해서 그 아이의 떠드는 행동을 말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강화와 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우리 많이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강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참조를 한번 봐주시는데, 강화 계획이 조금 복잡하긴 해요. 복잡하긴 한데, 일단 강화 계획은 86페이지 제 위에 보면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간헐적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변 비율 강화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용어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2차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서 이제 쓰는 이런 것이니까 여러분 요거 있다 이런 기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차적 강화물이 있어요. 이것도 참 재밌는 건데, 좀 고급스럽게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는 거죠. 아이가 야, 너 학교 갔다 오면 너 신발 정리 좀 잘해. 그리고 엄마가 사탕을 줍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과연 엄마가 사탕을 주는 것 때문에 신발 정리를 계속 잘 정리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아이도 인지력이 있거든요. 엄마가 사탕을 탁 주면서 뭐 얼굴 부그럭하고 화난 얼굴로, 야, 너 신발 정리 잘했구나. 사탕 먹어. 엄마가 그렇게 주지는 않죠. 웃으면서 아주 인자한 얼굴로 사탕을 주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너무 잘했다, 대견하다, 이렇게 하죠. 아이는 어떤 느낌이냐면, 엄마가 내가 신발 정리 잘하니까 엄마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구나, 내 엄마의 웃는 모습을 한번 더 보고 싶어서라도 신발 정리 잘해야지. 그러니까 사탕은 1차 강화물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이는 1차 강화물보다는 엄마의 환한 미소가 더 좋은 거죠. 이게 2차 강화물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부모는 2차 강화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시킬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 조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참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반두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반두라는 지금 제가 칠판에 이렇게 3가지 써놨는데, 이 인지적 접근의 아주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반두라입니다. 반두라. 여러분들 반두라 이름 계속 들으실 거예요. 반두라는 행동주의 이론가로서 인지적 접근,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동을 인지적 측면에서 충분히 학습시킬 수도 있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두라는 처음에 뭐냐면은 SLT라고 해서 본인의 이론을 사회 학습 이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코그니티브, 그러니까 인지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더 많이 강조하다 보고, 또 사회학습 이론은 여러분들 그 직업 심리학에서 크롬볼츠나 미첼이나 크롬볼츠와 같은 사람들이 주창한 직업 선택 이론으로서의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거 있습니다. 똑같이 SLT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그게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용어를 반두라는 사회 인지 이론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인지 코그니티브라고 해서 SCT라고 해서 이렇게 SCT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여러분 교재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또는 반두라의 사회 인지 이론 이렇게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뜬금없이 그냥 사회학습 이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업인력공단의 시험 문제는 앞에다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또는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 이렇게 학자 이름을 붙여줍니다. 친절하게.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얘기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행동주의 이론을 설명하는 거고,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은 직업 선택 이론으로서의 사회학습 이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또는 인지 이론에는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별표 3개 짝짝, 형광펜 쫙 끄세요. 그냥 막 나옵니다. 그냥 막 나옵니다. 이런 관찰학습은 4개의 단계를 거치는데요. 주의 집중 단계, 어느 쪽에 파지 단계, 운동 재생 단계, 동기화 단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동물하고 달리 뭔가 좋은 행동을 탁 보면 인지한다라는 거죠. 저 사람 참 매너 있게 행동하네. 그러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주의 집중을 하고, 파지가 뭐죠? 우리가 손이 탁 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아, 저 사람 참 좋은 행동이다. 저 행동은 내가 좀 본받아야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그러한 파지를 거쳐서 그 다음 자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운동 재생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동기야.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그것을 동기로 잡아서 자기도 매너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지적 접근이 어떤 면에서는 그죠? 인간의 행동을 선택하고 학습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주창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8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대리적 족군화의 학습이라고 해서 대리적 족군화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참고로 좀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아 강화와 자아 효능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88페이지에 여러분들 자아 효능감, 셀프 에피케시라는 말, 이게 반두라가 만든 용어 중에 가장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반두라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뭐 사회인지 이론 이것도 있지만 바로 이 셀프 에피케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피케시라는 단어가 바로 뭐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효능감, 효율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자아 효능감 이거 여러분들 일단은 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체 뭐냐? 나중에 우리가 계속 제가 써먹을 겁니다. 자아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분야에 자기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념 체계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반두라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뭐 용어만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89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행동주의 상담 이론의 앞부분을 끝냈다면 일단 여러분들 그 초기 인간관부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호스폴드라고 하는 분이 언급한 내용인데요. 가나다라마 크게 어렵지 않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교재에 참조해 주시고요. 요게 뭐 시험에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1번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인간은 not bad, not good. 인간은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 그냥 그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인간 자체가 뭐 선하게 태어났거나 악하게 태어났거나 성선설, 성악설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뭐 행동주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행동주의 상담 이론은 뭐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막 아는 것보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타켓을 가지고서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91페이지에 상담 기법 부분만 좀 타켓을 잡아서 해보면 이완 훈련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92페이지 체계적 동감법 별표 5개 하십시오. 형광펜 있는 거 없는 거 다 색칠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15년간 보면서 이 체계적 둔감법이 시험에 안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늘 나온다고 보시면 그냥 요거는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체계적 둔감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서입니다. 체계적 둔감법의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1 있죠. 근육 이완 훈련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근육 이완을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을 하고 찾으셨어요? 네 번째 줄 끝에 있죠?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하고 세 번째 바로 상상을 통해서 그 낮은 불안을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대입해보는 상상을 해봄으로 해서 불안의 요소를 조금씩 감소시키는 이러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육 이완을 통한 긴장 완화, 두 번째는 불안 위계표의 작성, 세 번째는 상상을 통해서 낮은 불안부터 상상을 통해서 조금씩 불안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그러한 단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3단계를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밑에 보면 뭐 토큰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아까 얘기처럼 뭐 혐오적 자극을 해서 회초리를 준다는 것도 있겠고요. 93에 보면 타임아웃 해서 격리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또 가인 교정이 있습니다. 오버 컬렉션이라고 해서 우리 오버 컬렉션 많이 하죠. 뭐 조금밖에 잘못 안 했는데 아주 크게 나무래 버려서 도대체 다시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게끔 만들어 버리는 이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모델링이라든가 주장 훈련, 해모 치료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만 더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9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샤핑, 조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어떤 습관을 아주 어렵게 조금씩 습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타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우리 아이들 때 자전거 탈 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죠.
그렇지만 조금씩 어렵게 학습을 하면 배우게 되죠. 이렇게 조성으로 배운 습관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한 10살 때 처음으로 아빠가 잡아주고 넘어지고 깨지고 무릎팍에 피나면서 어렵게 배운 자전거를 3일 만에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4일째 되는 날 정말 이제 타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재밌게 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내가 자전거 탈 팔자는 못 땡겼나 보다. 그리고 20년 동안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날 타보고. 그런데 20년 뒤에 자기 앞에 자전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탈 수 있을까요? 못 탈까요,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탑니다. 이게 조성의 특징이에요. 조성은 뭐냐면 너무나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몸이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댁에서. 이게 바로 조성이라는 거죠. 이런 행동의 어떤 학습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5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 그 1차 기출이라고 해서 제가 그 까만 부분을 제가 표시해 놨는데 요거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내담자에게 어떠한 추가적 강화 없이 충분히 불안을 일으킬 만한 단서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결국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이제 금지적 조건 행사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이게 체계적 중간법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체계적 중간법과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18번에 나오는 셀프 모니터링, 그 자기 감찰이라고 하는 것도 좀 최근에 자꾸만 언급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나오는 스트레스 접종 기법도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교재 96페이지에 나오는 그 상단에 있는 학습 촉진 기법과 내적, 외적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방법. 행동주의 이론에서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1차에는 이거 뜻이 뭐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세 가지가 학습 촉진 기법으로서 강화, 변별학습, 사회적 모델링 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내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하고 외적 행동 변화를 시키는 거하고 내적과 외적에 가장 좀 조심할 것은 그거예요. 인지적 모델링이냐 그냥 모델링이냐 그것만 차이점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인지적 모델링은 내적, 또 그냥 모델링은 외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서의 기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은 굉장히 큰 이론이긴 한데 제가 1차 시험 위주로만 강의해서 이 정도만 제가 마무리를 합니다. 아마 이 정도 여러분 알고 계셔도 1차 시험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모든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